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월요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간 증시 코스피 지수는 1.9% 상승했고 코스닥은 3.9%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회복해주면서 시장에 반등 신호를 준 건데요. 이번 주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잔존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박스권 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주간 기준으로 다우 지수가 1.5%, 나스닥이 2% 상승했는데 다양한 우려가 있었지만 실적 장세가 이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또 9월의 소매 판매 지수가 깜짝 상승을 한 것도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장은 과연 어떤 장이 펼쳐질까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 두 가지 증시 극복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3,000배를 회복을 해줬는데 과연 어떤 두 가지 요인을 회복해야 할지, 극복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삭의 작전 리포트, 이번 주는 통신과 통신장비 업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업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나 미래 먹거리 어떤 종목들이 또 선점을 하고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 소포트, 위드 코로나 대비 롯데렌탈 투자는 이라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이 최근에 상장 후에 굉장히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 30%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롯데렌탈이 위드 코로나가 활성화된다면 앞으로 어떤 주가 전망 이어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월요일에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두 가지 극복 과제입니다. 대체 어떤 두 가지 극복 과제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주에 금요일에 우리 증시가 3,000피를 또 회복을 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도 1조 원 넘게 했지만 기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한 건데요. 앞으로 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우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우려가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교통장관이 2022년까지 이 물류 대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먼저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니 해도 공급망 대란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상 많이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공급망 대란, 어찌 보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불균형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한데 생산과 공급 그 사이에 있는 물류까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이 상당 부분 저조하게 나타났었고 지금 현재 바로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상황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잠재 수요가 폭발 수요로 이어지게 되면서 수요의 급격한 소비의 급격한 팽창 이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해져서 그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이 조금은 더 소비가 많이 나타나는 선진국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노동의 공급이 오히려 저조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생산 그 공장 자체가 사실상 공장의 어떤 가동률 자체가 상당 부분 저조하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현재 시장 일단 지난 주말 우리 시장 3,000포인트 밑에 가 있다가 일단 금요일 시장 3,00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3,015포인트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8거래일 연속 그 3,000포인트 미만에서의 거래.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순매수.
개인들이 대다수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아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단은 주간 기준으로 한 3%, 4%의 상승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내 부담감은 잔존해야 된다. 극복해야 될 두 가지 요인들, 이슈들이 분명히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이슈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계속 살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화두를 던지게 된다라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테이퍼링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공급망 대란이 과연 어떤 상황으로 야기가 될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져 갈지, 결국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지속 내지는 심화되어진다라면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비 부분, 이 소비 부분도 꺾이게 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의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먼저 FOMC의 테이퍼링 우려. 정리를 해보면 11월 또는 12월 최소한 12월 이전에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작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12월 이전에. 그러면 과연 테이퍼링의 폭, 테이퍼링의 속도에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 달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만큼 줄여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물론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상황과 고용의 상황에 주목을 하면서 FOMC에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완급 조절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텐데 혹여나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심화가 되고 고용이 상당 부분 시장의 예상치보다 또 좋게 나오게 된다면 테이퍼링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수 있는 그 속도 완급 조절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일단은 좀 서서히 줄어드는 게 일단은 시장 내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심화 정도 폭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공급망 대란 부분. 이 부분은 물류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흥국 지금 최근 들어서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가동률 자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한 2주 전 정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통행 금지가 완화되면서 완화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백신 공급이 조금은 좀 상당 부분 속도를 내면서 생산 저하 부분이 다시금 원상복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리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기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소비 시즌에 바로 임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 소비 시즌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 1년 연중 소비에 한 40%가량이 연말에 몰려 있다라는 그런 평균식적인 그런 통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감안해 봤을 때 생각을 해본다라면 특히나 지금 현재 생산이 줄어들어 있다. 이 부분이 연말 소비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소비 확대는 나타나긴 하지만 결국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더 활성화되는 그 시점 앞에서 공급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인플레 우려가 있다. 그렇죠. 공급이 제자리에 있는데 그쵸.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오르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그쵸. 상승을 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항공주들의 움직임들이 사실상 최근 들어서 미국의 항공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항공주도 그렇고 조금 좀 상승 이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국제 유가의 급등 부분이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WTI 기준으로 지난 주말 82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 전개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계속되는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소비가 그만큼 살아났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에 평상시라면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로 경기 개선 신호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공급망 대란이 우려되고 물류 대란이 우려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그다지 지금 현재 달가운 뉴스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만 되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희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평가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급격한 소비와 소비 개선과 맞물리게 되는 상황에서의 물류 대란과 공급망 대란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소가 되어져 나갈 것이냐에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테이퍼링을 극복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속도에 대해서 시장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냐. 속도는 매번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시장은 일희일비하면서 결국 시장의 방향성이 전개되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과연 어떻게 원초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 결국 생산망 대란으로 왜냐하면 소비가 살아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문제는 소비가 살아나는 만큼 생산도 살아나줘야 되는데 생산이 못 살아나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거꾸로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심화되어진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은 그 소비는 살아나고 있는데 그 생산이 차질이 나타나게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 생산의 차질 결국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결국 궁극적으로 소비마저도 꺾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 두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계속 지켜만 볼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요 정책 당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즈널 이펙트가 그러니까 그 계절 요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부분. 결국 해답은 소비에 있다라는 점. 소비 부분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그 일례로 지난 주말 미국에서도 9월 달에 꺾일 것 같았던 소비가 실질적으로 그 상당 부분 그 성장하면서 실제로 시장의 예상치는 마이너스 부분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0.2% 하락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발표된 9월 수치는 0.7% 상승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서프라이즈성. 그래서 소비가 계속 여전히 굳건히 버텨주고 있다. 소비가 버텨준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아랫단,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고 생산의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경제 선순환 고리를 소비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국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전히 소비 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대신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을 예로 든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표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산업 생산의 지표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
소비 지표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물가 지수를 보더라도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 대다수 환율에 의한 영향도 상당 부분 받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2.5% 급등한 그런 배경, 어찌 보면 환율도 한몫을 했다라는 맞습니다. 점. 우리나라는 수입 국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네.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 물가 차원에서는 하락 내지는 나름 버팀목이 형성이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에 반영을 하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를 오히려 안정시킬 수 있는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미국의 입장에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달러화, 그러니까 환율 시장의 움직이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결론은 결국 이렇습니다. 소비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인플레와 테이퍼링 그리고 생산 차질까지 이어지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그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의 전개가 예상되는데 이게 만일에 소비가 소비가 개선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진다라면 시장, 일단은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부분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따라서 선진국향 소비 관련주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부분에 그 포커스를 가져 놓으시고요. 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원자재, 경기 소재, 내구 소비재, 그리고 유통업에는 뭐 백화점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백화점까지 그리고 해운업종까지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어찌 보면 이번 두 가지 극복해야 될 과제,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개선할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가지는 바로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였습니다. 테이퍼링은 지금 12월 정도면은 정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테이퍼링의 자산 매입 규모라든지 속도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고 지금 소비는 날로 느는데 생산이 뒷받침이 못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우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선진국향 수출주다, 소비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화점과 해운 업종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코로나 위드 코로나입니다. 지금 국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률이 6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일상생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은 회복을 해주고 있지만 지표는 그대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정말 본격화가 된다면 우리가 또 어떤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상 이제 그 과거 이제 뭐 한 몇 달 전 정도에는 사실상 경제 재개 수혜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나타났지만 이내 또다시 델타 변이의 확산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금 제자리로 이제 그 주가가 다시 모멘텀을 잃는 둔화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부분들 정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이런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금 이제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 실생활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정말로 경제 재개 수혜주에 대한 관심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11월 정도부터는 분명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 내 앞으로 임박한 어떤 이벤트 내지는 이슈, 모멘텀.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생각해야 될 부분 두 가지죠. 위드 코로나라는 것 한 가지와 3분기 실적 발표가 지금 한창 한창 이제 그 진행이 되어 갈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시장에 두 가지죠. 결국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경제 재개 관련된 수혜주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3분기 실적 모멘텀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슈는 뭐니 해도 피크아웃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번 3분기까지는 상당 부분 좋다. 하지만 그 성장성 자체가 4분기, 내년 1분기 갈수록 다소 둔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모멘텀의 양극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위드 코로나와 3분기 실적 발표를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합해보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모멘텀의 양극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을 계속해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지켜줄 수 있는 모멘텀, 실적과 관련된 부분, 성장이 가능한 업종, 그리고 하지만 이번 3분기를 피크로 해서 4분기, 1분기에 실적이 둔화되어지는, 성장성이 둔화되어지는 업종.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현실화가 되어진다라면 이때까지 눌려왔었던, 계속해서 적자를 봐왔었던 그런 뭐 대표적으로 여행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백화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오프라인 소비, 온라인 소비가 상당 부분 활성화되긴 했지만 오프라인 소비 이제 정말로 활성화가 되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 3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지만 4분기 이후 실적 개선세가 확실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뭐니 해도 위드 코로나 관련주일 것이다.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과 너무나 극명하게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해서 양극화 양상이 벌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미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 태세를 이미 정부에서는 갖추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이미 발족을 한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머크사는 이미 그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 개발, 그리고 이제 뭐 여행 제한을 미국에서도 이제 그 여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것이다. 11월 둘째 주부터인가요? 아마 그렇게 이제 그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뭐 항공주도 긍정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항공주 하나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항공주를 누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요의 확대, 여행의 확대라는 부분이 그 맞닥뜨려지게 된다라면, 서로 이제 그 맞춰지게 된다라면 항공주도 다른 여행주와 다르지 않게 지속적인 긍정적인 모멘텀 받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컨택트 관련주, 언택 관련주가 아니라 컨택 관련주에 대한 관심, 경제적인 위축이 분명히 해소가 될 것이고, 위드 코로나 그리고 접종 완료율은 이번 뭐 그 10월 말 이전에 어쨌든 70%를 목표로 한다고 하니,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 투자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결국은 소비 관련주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소비 관련주. 그리고 여행이랄지 뭐 항공이랄지 카지노랄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백화점 쪽에 대한 관심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점점 다가오면서 컨택트 관련주, 여행, 항공, 그리고 소비 관련주까지 앞으로 눈여겨볼 만한 섹터로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 작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는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실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또 박스권 흐름도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또 개별 종목들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먼저 이제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주 글로벌 시장에서 발표될 경제 지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게 여기서 근거가 됩니다. 이번 주 좀 박스권에서 크게 좀 벗어날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가 일단
중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다들 사실상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화가 생긴 것. 결국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의 발표가 18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되고 이런 부분들 결국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조금은 시장 전망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와줬으면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거의 좀 좋지 않은 그런 쪽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박스권에 갇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냐 하면 이제 소비와 관련된 상황들,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의 발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 봐야만 할 것이 결국 미국의 서비스업 PMI 지표가 될 것 같은데 이 서비스업 PMI 그 연말로 갈수록 그리고 다소가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앞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 전망치 그렇게 썩 긍정적이는 않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놓으시면서 일단 이번 주 좀 전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번 주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이슈는 여전히 뭐 5가지가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경제 재개와 관련된 부분. 이제 서서히 시장 내 중심점에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시고 그 3분기 실적, 어닝에 대한 피크아웃 그다음에 FOMC의 이제 그 테이퍼링 우려감, 그 속도의 시장은 점차 관심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공급망, 이런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금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백신 공급을 신흥국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서 신흥국에 대한 공급망 차질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물밑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긴 하지만 약간 시간은 걸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소비는 계속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잠재 수요, 폭발 수요, 연말 수요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소비에 대한 그런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하나,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은행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그리고 주가도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우리 시장 내에서 금융업종이 사실상 조금은 좀 다른 업종 대비 상승률이 좀 취약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키 맞추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이번 주 우리 시장에 금융업종, 특히나 은행업종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질 키 맞추기 장세가 엮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소비와 금융주 이 2가지 이번 주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소비주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유캉, 수출주 그리고 소비주들 꼭 체크하자 말씀드렸고요. 금융주들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또 실적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으니까 금융주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고요.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부쩍 갑자기 좀 추워졌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쌀쌀한 날씨 계좌까지 좀 얼어붙으면 안 되잖아요. 저의 계좌를 녹여줄 만한 그런 업종 찾고 있는데요. 오늘의 업종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바로 통신과 통신 장비였습니다. 사실 이 업종은 작년에 좀 많이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최근에는 사실 흐름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 오늘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산업의 전망과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월 24일자 IBK 투자증권 리포트와 10월 12일, 13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월요일이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통신과 통신장비 업종의 키워드로 살펴보면요. 우호적인 사업 환경, 그리고 수익 개선, 주주 환원, 성장 동력, 이 네 가지로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사업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5G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5G 전체 가입자 비중은 23% 정도고요. 스마트폰 가입자 기준으로 5G를 사용하고 계신 분의 비율은 30%입니다. 서비스가 3년 차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내가 새로 구입을 해서 3년 정도 쓰면 교체 주기에 다다르는 시기가 3년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4G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비중이 70% 수준인데 이 분들도 이제는 5G로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앞으로 5G 가입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스마트폰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5G에 대한 네트워크 품질 개선이 되고 있고 컨텐츠들을 이용할 때에 5G 컨텐츠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에 5G 성장을 위한 주변 환경, 우호적 환경은 하나하나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생각했을 때에는 더할 나위 없이 5G 성장을 위한 시기가 다시 한번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케이블 TV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케이블 TV, 위성 TV, IPTV 순으로 유료 방송업계가 구조가 짜여져 있었는데 현재는 이 IPTV가 가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 이제는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동형 공간에서 위성 TV를 좀 쓰고 있는 모습으로 시장의 구조가 재편이 되었습니다. IPTV가 케이블 TV를 인수합병함에 따라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데요. CJ 헬로비전은 LGU 플러스에 인수되면서 LG 헬로비전으로 사명이 변경되었고요. T브로드는 SK 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현대 HC에는 KT 스카이라이프가 인수를 하면서 이 케이블 TV의 인수합병도 완료가 됨으로써 가입자의 양적 확대와 결합 상품에 있어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분들도 결합 할인을 받는다라고 느끼시겠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도 종국에는 이익이 증대되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 등에 있어서의 안정도 좀 찾고 있는데요. 20년도 상반기 마케팅 비용이 19년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21년도 상반기 마케팅 비용은 3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19년에서 20년도로 올 때의 마케팅 비용이 5.4% 증가였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20년도 대비 21년도 상반기는 3.6% 증가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케팅으로 쓰이는 비용이 줄어들고 있다. 비용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요.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경쟁에 있어서 마케팅으로 경쟁을 하는 시기는 조금 지났다. 그래서 비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전자 부품 업종, IoT를 넘어선 AIoE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율주행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 통신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신망, 네트워크 서비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제공받는 컨텐츠를 우리 몸에 비유한다면 혈액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가 몸의 곳곳, 산업의 곳곳, 시장의 곳곳으로 뿌려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이 될 텐데 이 혈관을 통신망에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통신사의 사업 영역이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거나 네트워크를 관리하거나 해외에 나갔을 때의 로밍 서비스 같은 것들을 기존 통신망 사업자의 사업 영역이라면 앞으로는 이러한 전화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을 뛰어넘은 콜센터, 보안, 경비, 클라우드까지 확대가 되었다가 종국에는 자율주행, AI를 비롯한 로봇 서비스,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국내에서는 통신 3사가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통신 3사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G 앞으로도 좀 유망한 종목이라고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업의 전망과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허번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5G 통신 장비, 통신 업종들 살펴보고 있는데 그만큼도 실적이 뒤따라줘야 이제 우리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그런 기업인지 판단이 서겠죠. 앞으로 어떻게 좀 실적이 흘러갈 것 같습니까? 네, 통신 업종의 3분기, 3사 합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1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15% 가까운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사 모두 전년 대비 성장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6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월 평균 66만 명 규모의 5G 가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7월과 8월도 평균치 67만 명의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9월에 들어서는 갤럭시 폴더블 그리고 갤럭시 플립과 같은 신규 모델이 출시가 되었고요. 10월 아이폰 신규 모델 출시 영향에 따라서 7월, 8월, 9월, 10월까지도 이 증가세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3분기, 4분기 모두 5G 가입자 증가폭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5G 가입자 수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3분기 81만 명, 4분기 85만 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증가 추이는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마케팅 비용은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고 비용에 대한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곧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포인트가 가입자 증가가 아닐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OTT, IPTV 서비스 호조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은 물론이고 모멘텀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5G 침투율 높아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실적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15%가량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요. 또 통신 업종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도 이제는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업종은 투자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두면 좋을까요? 네, 통신 장비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한번 다루었던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던 섹터인데요. 오늘은 통신과 통신 장비 모두 함께 좀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는 삼성전자와 버라이즌 공급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3분기 삼성전자의 버라이즌 공급 동향을 살펴보면 9월과 9월 이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까지는 코로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공급 수준을 유지했었으나 9월부터는 버라이즌의 오더가
주문이 대폭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 인프라 투자 법안의 지연일 것 같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버라이즌의 주문 규모가 좀 감소했는데 그 중에서도 안테나와 필터 벤더들에 있어서의 매출의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3분기를 피크 아웃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의 방향성입니다. 지금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곧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도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의 비용을 조금 줄여서 법안 합의를 이끌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인 투자 확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버라이즌의 오더 축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흔들림 없는 2022년까지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26년도까지 인프라에 6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내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22년도부터 주요 통신사들의 뚜렷한 투자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향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캐나다, 인도, 영국, 일본 등 공급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 업종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통신 장비 중에 어떤 기업을 보아야 하는가, 선별할 수 있는가, 그 선별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22년도 미래성장 동력으로 모멘텀이 확인되는 기업들 보셔야 되겠고요. 고객사 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그리고 공급 경쟁력이 뚜렷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 매출액과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기업들, 결국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RFHIC, RF머트리얼즈, 기가레인, 에이스테크, HFR을 신한금융투자 보고에서는 탑픽주로 좀 뽑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을 보았는데요. 혈액을 온몸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혈관이 있어야 혈액이 운반된다. 거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통신 업종,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번 주도 이 섹터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찾아서 내일 아침 그리고 금요일 아침까지 작전 리포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말 명언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혈액을 운반하려면 또 그 혈관이 또 필요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함께 또 힘을 합쳐야 이런 시너지가 나는 건데 이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 업종까지 같이 체크를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섹터가 또 반짝반짝 더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 이 이야기들 방송 외에도 전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이주현의 주유소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네. 보냈나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또 이주연 부장님께서 이렇게 가디건을 또 걸치고 나오셨네요. 네, 지금 네. 또 많이 추우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이 3,000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3,01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도 있고 안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렌터카 업체 롯데렌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30% 넘게 상장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롯데렌탈도 사실 대기업에 속하는 부분인데 시초가 또 57,500원 선을 회복을 하려면 지금 한 14,000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좀 다가온다 하면 롯데렌탈에 좀 투자를 해봐도 좋을까요?
사실 롯데렌탈 같은 경우 이제 국내 그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나오고 있는 실적 증가폭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그런 구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시장에 또 영향을 또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롯데렌탈 하면 뭐 자동차 이렇게 렌탈 사업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독 공유 경제 트렌드에 좀 이제 맞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보다는 사람들이 뭐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이렇게 좀 운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렌터카도 굉장히 좀 호황을 국내 렌터카 사업은 호황을 좀 입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외에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국내에서의 그런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 이제 반려동물, 그다음에 생활 가전제품 등 다양한 이제 소비자 렌탈 쪽으로 이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모빌리티 생활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소카라는 업체에서 차량 공유 뭐 이렇게 해서 차를 분 단위로 이렇게 좀 렌탈을 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모빌리티 차량 공유 서비스 중에서 그린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롯데 렌탈과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이 이제 1,600억 정도로 이제 업계 평균 뭐 반영한 가치는 시장에서 최소 한 8천억 정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렌탈이 부여하고 있는 이제 모빌리티 차량 공유 서비스인 그린카가 8천억 정도의 평가를 받는데, 롯데렌탈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절반가량을 뭐 자회사의 이런 지분 가치로만 봐도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상태로 봤을 때 지금 18년도, 19년도,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를 해왔고요. 매출액 또한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올해 이제 상반기에 1,100억을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제 뭐 연말까지 해서 한 2,200억, 2,300억 컨센서스가 충분히 달성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거의 한 50%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의 증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실적이 증가하지 않느냐라면 일단 뭐 예상치는 계속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뭐 코로나19 특수가 끝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빌리티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린카의 성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 이제 반려동물이라든지 생활가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렌탈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충분히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적만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업사이드는 최소 못해도 한 30%는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저항자리가 놓여 있는 위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한 45,000원짜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한 5만 원대 가격 저항이 있겠지만, 요 구간은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모가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의 흐름을 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시장이 뭐 나빠지지 않고 무난한 흐름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상승 흐름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 흐름과 비교를 좀 해본다고 하면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뭐 거의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트렌드는 이제 벗겨났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중 바닥 정도 형성하고 반등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단기 하락 트렌드에서는 벗어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도 앞으로는 상승 여력이 또 충분히 있다고 하고 내년 실적도 예상 상회라고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롯데렌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런 주식 이야기들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